궁금했던 게 이게 성공하셨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진짜 부자인지. 부자예요? 네. 부자예요? 부자십니까? 네. 부자예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고 부자는 아닌데 이번 주에도 번개꽁 좀 다녀왔고 그랬는데 프놈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실이 너무 많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 괜찮은 건가 걱정이 되기도 네. 하거든요. 2024년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 좀 더 크게 경제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캄보디아 부동산 현주소, 네. 우리 지금 부동산이 어디에 와 있느냐를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조정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조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아직 경제 규모나 부동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해외에서 얼마나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지가 결정적인 부동산을 바꾸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니까 돈도 당연히 못 들어왔고, 그 이후에 지금 고환율에 고이율,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또 급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은 부동산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유동성. 내가 경제 공부 요즘 좀 해요. 네. 유동성이 늘어서 맞아요. 이게 정확한 한자고 하나. 양적 완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풀었냐? 돈을 찍었고요.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니까 돈을 찍어서 시중에 유통시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돈을 풀었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주니까 그 다음에 대출 완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부양을 시켰고요. 캄보디아는 그때 그러면 돈을 풀었냐? 풀 수가 없는 구조죠. 캄보디아는 달러를 쓰니까 네. 캄보디아가 달러를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사실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안에서 돈을 찍어내거나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이 계속 조정을 받은 거고, 자, 지금은 그러면 그 코로나 때 한국이나 미국 부동산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거는 이제 그때 많이 풀었던 거품들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때요? 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고 해서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환율, 고이율, 요런 경제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 한 코로나 저희 발생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부동산은 조정됐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거의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지하실 없어요? 지하실이 있느냐? 와,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지하실로 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캄보디아의 부동산 경기가 빠진 거는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오냐? 일단은 외국에서 자금 유치들이, 투자들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환율이 내려가야 돼요. 약달러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를 이해하는데 환율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달러를 쓰는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럼 반대로는 캄보디아 부동산이 언제 반등할까를 보려면 그러면 앞으로 그 환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분야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지금 5년간 조정이 있었고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지금 뭐 앞으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율이 더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섣불리 하기는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 바닥이라는 말 잘 안 믿어요. 제가 테슬라 뭐 바닥 어쩌고 했다가 지금 지하실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2억이 있다면 캄보디아에서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좀 수정하고 하냐면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저 사람이 바닥이라고 해서 내가 샀는데 나중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바닥일지도 모르겠다. 지하실도 굉장히 있을 수 지금 있다. 우리 시청자들이 혹하는 포인트. 김혁 대표가 바닥이네. 고환율, 고이율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캄보디아를 투자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저한테 은행들이 연락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행에도 지금 이제 부실난 물건이라든지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실이 나고 이런 물건이 시장에 많아진다는 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적인 상황을 통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만 지금에서 한 내년 정도 사이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거 뭘 사는 게 맞냐? 여기 뭐 형태적으로 보레이, 콘도 아니면 뭐 토지 이렇게 고려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2억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 예금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의 예금 금리를 8% 준다 뭐 이런 유튜브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7%대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금리를 조금 더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서 좀 더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은행들도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까지는 은행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환하기 힘든 사람들이 매물을 던졌다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요거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좀 더 이제 세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지금 캄보디아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2억을 가지고 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정말 좀 케바케인데요. 케바케인데 알려주세요. 예. 김혁 대표님이라면 저라면 근데 이제 뭐 제가 모든 투자자를 대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안정적인 월세, 나중에 향후에 증여 상속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한다라고 하시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일단 외국인 이름으로 명의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소유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올 수 있고 이걸 나중에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증여 상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좀 길게 보고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그냥 비워두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거를 어떻게 임대를 놔야 되냐. 지금 그래 공실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임대를 놓고 있냐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려면 캄보디아 지금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거며 앞으로 잘 나갈 아파트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받는데 사실 좀 너무 이 캄보디아 투자에 대해서 일반화, 보편화 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아파트 공실 많다 안 돼는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잘 되는 아파트도 있고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토지 지금 내려갔으니까 안 돼.
좋은 토지도 있고 안 좋은 토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 공실이 많긴 하지만 좋은 아파트들에 임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자, 이제 토지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를 투자를 해서 매각을 했을 때 매각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텀을 길게 봐야 되고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비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이 돈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요. 캄보디아가 정체된 시점에서 다시 이제 확장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프놈펜 인근에 있는 주변 땅들 값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캄보디아 토지는 무조건 좋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토지도 천천히 오를 것이고 아니면은 뭐 안 오를 수도 있고 어디는 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뭐 2억이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투자 기회는 있다. 하지만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어디라고 내가 이렇게 탁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지금으로부터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여기 자주 와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 매물이 좋고 아파트가 좋은지 토지가 좋은지 등등을 알기 위해서는 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자주 와서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부동산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인포맥스와 함께. 인포맥스와 함께. 그렇군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문가를 찾으시면. 그래서 김혁 대표님은 2억 있으면 뭐 하실 거냐고요. 2억이 있으면. 보시면 이거 왠지 나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질문 같은데 이거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에 지금. 2억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2억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여기에 살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형태고 저는 지금 푸놈펜 외곽의 땅들을 계속 좀 이렇게 매집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여기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옥냐들은 절대 싸게 파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가 2007년도에 왔으니까 2008년부터 11년 사이에 엄청 그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겪었잖아요. 불경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근데 이 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게 끄떡이 없더라고요. 절대 싸게 안 팔고 절대 디스카운트 안 해주고. 그런데 최근 대기업들도 지금 매물을 막 던지고 있고 돈이 필요해서 땅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제가 많이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프롬펜에 확장되는 지역에 좀 저렴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학원 분원 오픈하려고 교회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놀랐어요, 솔직히. 스떡민제 하면은 예전에 조금 진짜 외곽이라고 느꼈는데 막 건물 엄청 올라가고 네. 똘봉으로 공장 일대에 사람 바글바글해요, 진짜. 거기가 번개행동보다 더 붐비는 것 같아, 요즘에. 푸놈펜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외곽 위성 도시, 서민 밀집 지역 이런 데들이 막 생기는구나. 제가 체감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푸놈펜이 변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롬펜 확장은 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프롬펜이 이제 확장되는 거. 두 번째로는 지방 인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인구라 하는 거는 지금 바탐방에서 카사박 해던 농부들, 일당 3불, 4불 받던 작업 인부들 이런 사람들이 프롬펜으로 가면 적어도 300불은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거는 한국도 예전에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내 꿈을 이뤄야겠다 이렇게 해서 상경한 사람들이 같은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프롬펜은 굉장히 빠르게 인구 증가와 지역적 확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많고,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스덕민제이, 그 다음에 건벌 이런 이제 서쪽에는 공업단지들이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굉장히 서민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으로는, 일반 주거 단지들이 지금 이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푸놈펜 도심에, 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푸놈펜 번켄콩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었고, 그때 주택 옆에, 대저택 옆에 무슨 창고 있었고, 창고 옆에 커피숍 있고, 커피숍 옆에 뭐 목공소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내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뭐 목공소니 무슨 철물점이니 뭐 밀링하고 공장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땅값이 비싸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 지금 이제 외곽으로 나갔죠. 대부분. 뭐 이제 그러면서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푸놈펜 트마이로 일단은 많이 지금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남부 쪽이라고 하면 훈센도로를 중심으로 공항 가는 그 사이까지 많이 지금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벙까목이라는 호수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굉장히 또 많은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북쪽, 남쪽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들이 확장하고 있는 거고, 서쪽으로는 서민 주거 단지, 지방에서 올라오고 공장에서 근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서민 주거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고, 한국에서 지어주기로 한 캄 우정의 다리가 내년에 착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캄 다리가 완공이 되면 메콩강을 건너서도 그 부분에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푸놈펜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북쪽, 남쪽, 서쪽으로 확장 중. 동쪽은 한국의 우정의 다리가 놓이면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상 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푸놈펜이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민 정보지를 지면에 담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지도에 그 확장되는 푸놈펜을 다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작년 말부터 온라인 지도로 저희가 지면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인포맥스의 김혁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 온라인 지도의 위치 정보만이 아닌 부동산 정보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교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이고 소프트 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요 QR 눌러보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요 QR. 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디어에 너무 적극 지원하고 찬성하는 게, 저 또한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까처럼 뭐 캄보디아 부동산 얼마예요? 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 온라인 지도가 아마 이제 정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에 교민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여기는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지, 아파트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지도 딱 들어갔을 때 우와, 교민업체 이렇게 많어? 근데 카테고리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만 골랐을 때는 은행만 보이고, 식당만 골랐을 때는 식당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매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캄보디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 지도에 뭐 솔직히 매물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는 어떤 콘도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뭐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매물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까루나 캄보디아 TV 구독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저는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아직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캄보디아는 뭐 이렇다. 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짝퉁 쇼츠가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100만 넘으셨나요? 170만이에요, 조회수가.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찍었는데, 사기치지 말아라. 무슨 뭐 짝퉁을 갖다가 너 그렇게 하냐, 뭐 커미션 받냐, 뭐 이거 수입 뭐죠? 뭐
구매 대행 하려고 준비하냐 뭐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짝퉁, 사기 이런 좀 부정적인 필터가 많이 아직 껴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좀 체감을 했고요. 캄보디아에 와보신 분들은 사실 되게 이 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도 좋고 여기 또 사는 환경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데 한 번도 안 와보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게 눈에 필터를 끼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시면 또 이제 지금 화면 너머로 보시고 계신 것과 또 다른 세상들이 캄보디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삼아 혹은 뭐 친구를 만나러 부동산 시장 조사 겸 해서 일단은 와 보신 다음에 내 눈으로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좀 다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썰가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